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내 증시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좀 하락 출발이었는데 오히려 오후 들어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양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2,970, 코스닥 780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자체 힘은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시장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사실 최근 며칠 동안에 장 막판에 계속 나타났었고 오늘도 역시 좀 뜨뜻미지근한가 네. 싶다가 좀 들어 올리는 모습도 시장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해오던 강승희 대표가 잠시 예. 자리를 비우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됐어요. 네. 네. 아니 뭐 저희 제작진에서 각오 한마디 그래도 일주일 하니까 얘기하라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정세여가지고 그래도 저도 시장이 올랐으니까 하셔도 될 그런가요?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거 전 일주일만 하고 빠지는 거니까 다 물어보고 궁금한 거 다 쏟아내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네. 질문을 해보겠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간 또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예,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의 전규현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국영 방송에서 맞아요. 계속 좀 수위가 높은 워딩들이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밤에 뭐 놀라운 것을 공개를 하겠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일 수도 있고 뭐 핵무기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을 좀 반영하면서 단기 충격을 사실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당분간 국제 정세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도 좀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무력 충돌 자체보다도 이제 앞으로 그 사태의 확산 우려, 특히 이제 미군이 실제로 이제 직접 개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즘 이제 트루스 소셜에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뭐 죽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 당장은 이 얘기는 사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이란이랑 핵 협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랑도 이제 외교적인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대응들을 해나간 거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이제 양국들이 좀 지향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단기 충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단기 충격. 근데 사실 이게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자면 이게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태 자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긴 하고 트럼프 입에서도 굉장히 좀 수위 높은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네. 미국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시장과 연관지어서 지금의 사태 일변도의 변화들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시장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지정 어떤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외교 측면이나 군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미 전쟁들을 꽤 많이 겪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일례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미 시장들에 여러 번 수차례 반영이 됐었고 이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싱을 조금 단기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라는 심리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증시, 그러니까 주식 자체 수익률보다는 지금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를 이제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런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보다도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는 확실히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한동안은 이제 달러 패권이나 미국채에 대한 그런 패권 논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런 추세는 중장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했을 때는 그 중장기 트렌드보다는 단기적으로 단기. 결국은 다시 미국채랑 달러다 이런 아. 쪽으로 수요가 좀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밤에 달러가 오른 부분들, 국채 가격 상승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미 국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미 국채 이거 진짜 안전자산 맞아? 그리고 그 지위에 대한 그 물음표들이 계속 붙었었거든요. 네. 이른바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 평가가 일주일 만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미 국채 금리가 다시 4.4% 정도로 안정화된 것이 최근에 입찰이 그래도 반응이 좋고 뭐 이러니까 다시 안정화를 시킨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미국 달러나 미 국채에 대한 어떤 지위가 이번 전쟁 양상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더 이제 후자보다는 앞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네. 합니다. 사실 트렌드 자체가 물론 이제 미 국채나 달러에 대한 지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쓰이는 부분들, 국채가 쓰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도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요. 다만 이제 좀 더 중장기 트렌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보다 좀씩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림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수년 동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좀 있었던 얘기다 보니까 네.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다시 올라간다, 국채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이슈지 이게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란이 뭔가 좀 히든 카드로 이렇게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오후 들어서 보니까 물론 이게 이란 국영 방송에서 나온 소식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임박했다라는 걸 시사했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유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러면 각국 간의 그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때마침 FO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뭐 봉쇄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원유 시장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사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 봉쇄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왜냐하면 보니까 그 선물 분봉이 엄청 튀더라고요. 그 네네.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예. 일단은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 가능성은 좀 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이란 자체적인 원유 수출이 좀 막힌다 정도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땐 사실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제 아시아 특히 중국 쪽으로 네, 많이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 글로벌 전체 원유 수급에 미친 영향력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가 관련해서 볼 때는 결국은 글로벌 수급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컸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미국도 셰일 기업들이 꾸준히 생산을 늘려와서 이제 거의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펙도 지금 증산 속도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하에서 사실은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약화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기구들이 조금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텀을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하는 그림들이 계속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은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원래 60불까지 내려가다가 네. 지금 다시 한 70불 중반대까지 올라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려면은 이 지저우전 리스크가 실제 차질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엔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저우전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로 인한 상단은 거의 한 80불 정도까지로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상 자체가 맞아요. 국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튀는 건 아닌데 네. 어떤 현상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도 확실히 이전보다 줄었다고는 하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건 당연할 테고 여기에다가 뭐 관세 이슈까지 끌어다 가면 당연히 이건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야 트럼프가 이제 해외 전쟁과 관련돼서 막 센 발언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지만 이 물가가 미국 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본인 지지율에도 당연히 안 좋을 테고 취임하면서 세계 평화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전쟁을 네. 주도하고 있는 꼴이 됐잖아요. 뭐 중국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이란과 하고. 예. 트럼프의 정책의 변화나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상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미국 쪽보다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한 부분 외교적으로 한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조금 더 의도들이 더 있지 않았나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총리의 그런 신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의회 그런 해상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트리거가 되긴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미국은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실 지금 추가적인 협상이 일단 약간 중단되는 그런 그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이랑 이스라엘 관해서 결국 원하는 거는 결국 핵 관련된 그거를 이제 좀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핵 그런 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네. 거죠. 예. 그게 일단 니즈가 맞는 정도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외교적인 부분들 그런 쪽에서 실제로 전략들이 잘 안 먹히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지지율 관련된 이제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은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루트는 계속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계속 깔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은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양상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자료 중에서 BOA 같은 경우에 이거 만약에 유가 상승하면 미국 물가 6% 숫자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물론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로 대입했는지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놀랄만한 쇼크가 올 만한 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유가가 뭐 100불 이상 예. 튄다라고 했을 때는 뭐 5, 6%대의 그런 소비자 물가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사실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진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단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5, 6%까지 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미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에너지발 물가 압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에너지 가격이 지금 며칠 동안 상승을 한 건데 이게 단기로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속돼가지고 한 달 이상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국은 이 휘발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가계 예. 수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도 꽤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물가 자체의 상승 압력들도 높아지겠죠. 사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미 수입 물가가 막 오르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에너지 쪽까지 오르게 되면은 공급 측의 물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그 관세 전쟁 투트랙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틱톡 금지법 이게 지금 매각이 세 차례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틱톡 그 미국의 운영 시한 90일 추가 연장. 이 소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계속 좀 밀어 나가고 있는 것 밀어나가는 같기는 거. 해요. 예, 사실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가겠지만 이게 사실 좀 되게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과의 그런 기술 패권 전쟁 예. 이런 쪽으로 가고 공급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꺾어버렸을 때는 미국이 얻는 충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당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에서는 서서히 그 맞춰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였고 관세 인하해 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경기 차원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좀 약간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양보해 주면서 가되 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질문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전쟁도 있겠지만 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기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밤부터 FMC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관심이 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물론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정도인데 그래도 FMC 얘기는 해보시죠. 앞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얘기를 했으니 FMC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물론 후행적으로 결정하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 결정에 대한 확실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도표나 의견 정도 그다음에 올해 몇 차례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컨센이 약간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가 상방 리스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연준이 지금 6월 FOMC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며칠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이미 연준은 신중한 태도들을 좀 더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중한 태도를 오히려 더 이제 강화시키는 요인 정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연준은 조금 더 이제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면서 계속해서 좀 더 관망해 나가고 금리는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물가 상황들을 봐가겠다 이런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한 그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도 사실 데이터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근데 물가는 이제 앞으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고 어쨌든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잡고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조금 더 일단 강하게 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좀 동결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경제 전망, 그 예. 6월에 이제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실업률을 얼마나 상향 조정을 할 것이며 물가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도표. 지금은 사실 올해 2번, 내년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네. 2번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로에 따라서 사실 이 경로대로 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들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패드워치 그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9월이랑 12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한 2번 정도 하반기에 인하하는 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그럼요. 예. 이건 개인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파월이라면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실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번에도 있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속 네네. 어딘가에. 네. 그러면 최소한 금리 인하 신호 정도는 이번에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 뇌피셜입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신호라도 좀 이번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의 신호를 미리 주게 되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미리 나오게 돼요. 떨어지니까.
네, 그거를 아. 사실 이날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했을 때는 그게 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게 미리 땡겨서 해오는 그렇죠. 격이 되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만 더 반영이 돼서 악순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하려는 그런 지양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괜히 어필했다가 시장에서 네, 다시 그쵸. 이제 빅스텝 기대감으로 네. 넘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아직까지 물가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게 물가가 올랐다가 내리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로 인한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시장에 지금 이미 두 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가 예. 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시그널들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꽤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이 지표 확인해 가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지표 보면서 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또 말 바뀌면 본인 또 체면도 구기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 데이터 디펜던스 이게 네. 결국 지표를 봐가면서 네. 확인하겠다라는 게 계속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표가 다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후행적이긴 하죠. 네, 결정 네. 그러면 한 달 반에서 2달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물가 지표들 뭐 4월, 5월에 나온 것들 보면은 사실 관세로 인한 관세 부과가 이미 뭐 대부분 됐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예된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보편 관세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품목별로 관세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물가도 그럼 많이 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CPI 나온 것들 보면은 근원 상품 물가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특히 사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품목들이 뭐 자동차나 의류 같은 품목들인데 걔네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인한 물가 전이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파악을 하기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이미 미국의 기업들이 좀 재고를 축적한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이미 그 당선 전부터 관세에 대해서 그렇죠. 예고를 해왔던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를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미 축적을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일단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에 전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6월에 나온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전이를 안 시켰지만 향후 3개월 정도 이내에 가격을 전이시키겠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8, 9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름 경에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들이 커지는 건데 이것들을 아예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굉장히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미스터 투레이시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표가 뭔가 내릴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는 꼴이 꼴이 돼버리니 되죠. 네. 맞아요. 네. 예, 좀 쉽지 않겠네요. 네, 예. 사실 연준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중앙은행은 그러니까요.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소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향후 24시간,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ABC 뉴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지 여부를 이제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이게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충격이다 하더라도 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그럼 예. 이건 뭐 상상력의 바운더리라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맞아요. 그건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네. 근데 이런 뭐라고 비정상적인 워딩들이나 네. 결정들 중에 또 하나가 좀 된 뉴스긴 합니다만은 네. 돈 받고 미 영주권 주겠다고 골드카드. 네. 이걸로 한 1조 달러 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정부 부채의 이슈일 수도 있고 미국의 지위 이슈일 수도 있고 트럼프의 약간 기이한 행동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 국채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의 지위가 이번 전쟁 리스크 지난 이후에 좀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좀 넘어간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사실 그 골드 카드랑은 좀 상관없이 지위 자체는 재편되는 그림들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사실 그 글로벌 외환보유고 내에서 달러의 비중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사실 신흥국들 위주로는 계속 금을 사모으는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사실 그 팬데믹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 패권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는 그림들, 공급망도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이제 각국에 대한 협박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협상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공급망 차원에서 볼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둘 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들을 계속 모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재편되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조금씩 그 위상 자체가 약화되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몇십 년간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되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상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조금 더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담이긴 한데 저 골드카드 진짜 골드로 만든다는데. 아 진짜 골드로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 돼야죠. 저 돈을 내는 돈이 얼만데 그럼요. 네, 그 정도는 네. 해줘야죠. 네, 도금 말고 진짜 골드로 해야죠. 저 정도는.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증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 글로벌 증시 수익률 향후 5년 동안,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 수익률 5년 동안 어떤 쪽이 더 기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거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향후 5년은 저도 잘 모르겠긴 하겠고요. 5년 내. 네, 5년 내.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계속 회복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성장 산업들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제 메리트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수익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소외됐던 것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워낙 성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아졌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화됐던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좀 더 단기적으로 1년 안으로만 보자면은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들이 지금 더 크겠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재정 관련된 부분보다는 일단 지금 관세로 인한 하방 압력들이 더 클 텐데, 다만 조금 더 시계를 더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재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 부분들,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 네. 경기가 반등하고 시장도 반등하는 그림들이 좀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기회 요인들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은 좀 심한 것 같으니까 향후 5일로 해보겠습니다. 5일로요. 네.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약간 그 규모가 슬로우다운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이나 옵션 쪽으로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흘러간다라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은 국내 쪽 시장 국내로 말씀하시는 유입되는. 거죠? 네. 예. 국내는 사실은 어떤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증시들이 버텨주는 것들도 사실 뭐 추경 기대나 뭐 신정부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와 국내 주식에 대한 그런 심리, 이 두 가지 간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내 주식이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양호한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당분간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전규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